YTN 뉴스 FM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센토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방금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청취자 의견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9676님께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둘 다 해임시키는 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양쪽 싸움으로 너무 피곤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실 것 네, 아니, 저는 여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나?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나?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네. 윤석열 총장 막 국감장에서 막 여당 의원들이 질책하는 거 보고. 그럴 바에야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든가. 대통령도 저렇게 시끄러우면 두 분 다 그냥 못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텐데. 뭐 대통령께서 또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고 계시죠. 그랬다가 추미애 장관님 편도 살짝 드셨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저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보면 이게 대단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사실은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의해서 그냥 이제 인사에서 날아가서 고검으로 가서 그냥 한 2, 3년 뭐 있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말 극적으로 복귀를 해서 검찰총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님 취임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걸 거의 주도해서 다 했었거든요,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하고 벌어진 게 그 조국 장관 이제 지명되고 나서 그게 수사 착수하고 특히 청문회 전날에 아마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이제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검찰 조직이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감히 대든다 아마 이렇게 되면서부터 지금 현재 정권 전체하고 검찰총장하고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 두 분의 다툼이 아니고 정권 전체 지금 현재의 정권 전체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계신 분들이나 청와대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역사의 우연과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까지 한 3달 정도 시간이 좀 중간에 붕 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음번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라고 다들 속내로 짐작을 하고 있었고 여당이나 청와대도 그게 부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사가 한 3달 정도 붕 떠 있다 보니까 그때 조 장관은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복귀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모든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이제 검증, 인사검증을 사전검증을 3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보도 중에 일부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거를 워낙 국민적으로 언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갔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검사했다고 그건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이기가. 근데 현재의 민주당이나 청와대 뭐 현재의 집권층에서는 검찰총장이 감히 대통령 인사에 끼어든다라고 상황을 아마 잘못 인식하고 오해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윤 총장하고 현 집권층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참 불행이라면 불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거꾸로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사회가 발전돼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그대로 또 우리 사회가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윤 총장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저기 검찰청 뭐 방문 다니고 진천 법무원 가서 강의하고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실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정치적인 의미와 함의를 부여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본인의 속내나 의도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정치적인 행보로 다 보고 읽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인지 정리를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임계점에 온 것 같다.
김연아 전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참 뚝심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검찰총장으로 해야 되는 아주 일상적인 업무인데 본인이 뭐만 하면 그걸 정치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즐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학을 띠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잔잔한 물처럼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은 저분의 약간 내적인 힘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이 빛나고 찬사받고 진짜 그 예전에 치욕을 다 씻고 영광을 복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왜 지금의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임용 전후라고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권이다. 국민이 세워준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잔뜩 다 높여놨어요. 그런데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과거 독재 정권의 모습하고 사람만 바뀌었지 명칭만 바뀌었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똑같은 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 실망감을 더 저는 부과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두 배 이상이 됐는데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저는 국민은 2배 이상 실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감히 그런 표현 쓰시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도 보면은 약간 그런 수사지휘권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뭐 이런 식의 약간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공적 업무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게 괘씸죄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진짜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괘씸죄를 에 걸리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단 좀 사회가 많이 투명화되고 시스템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밑에 사람이 회사나 위에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고 그게 바뀌어진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실제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하라고 임명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윤 총장이 너무 순진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뭐 순진해서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양반 성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제가 볼 때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에요. 매우 단순한 사람인데 정치권이나 또 언론에서 이걸 복잡하게 읽으면서 지금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정권이 또 바뀌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터인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도 이 지금 윤 총장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재발될 가능성들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 또 검사장,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상존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사실은 다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언젠가는 해결책을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당장에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나중에 언젠가 혹여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검찰권처럼 중요한 국가 권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할 텐데 사실은 여론이나 국민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방금 저 특활비 얘기 나왔으니까 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특활비를 가지고 또 이제 쟁점이 돼서 또 이제 정면 충돌한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저는 국회의원 4년 동안 3년 동안은 제가 당원권 징계받아서 특활비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당원권 징계 풀려서는 특활비가 없어졌더라고요. 국회 특활비가. 그래서 저는 정말 특활비의 세계를 몰라요. 우리 김경진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에서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 특활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검사할 때 한 2번 받아봤던 것 같고요. 2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밤샘 수사 하지 마라 그러고 안 하는 게 이제 거의 문화나 관행으로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거의 뭐 검사실 안에 라꾸라꾸 침대에 갖다 놓고 이제 밤샘 수사 많이 했거든요, 보면. 근데 전 직원들하고 한 3박 4일, 4박 5일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몇 명 구속시키고 뭐 일망타진한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 쓰는데. 일망타진. 예전에 많이 나왔죠.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 잡아온 사람들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네. 물론 이제 급식비, 급량비가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이 형사들 좀 그때는 경찰들하고 관계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예. 형사들 불러가지고 좀 잠복시켰다가 잡아오도록 하는데 뭐 기름값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사실 고생했다고 이제 뭐 쫑파티 뭐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런 이상정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큰 수사 하나 하고 나면 뭐 검사장께서 불러가지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뭐 봉투에 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쯤 넣어서 받았던 경험이 한 2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사 처음에 국민의당으로 뭐 상임위 간사 생활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 상임위원장 몫으로 특활비 나오는 걸 간사들한테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받았었죠. 썼는데 어쨌든 특활비가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어디에 썼는지 전혀 보고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옛날 홍준표 의원처럼 애들 뭐 유학 가는데 특활비 썼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국정원 특활비 갖다가 그냥 써버려서 유죄 판결 나온 것도 있어서 이게 감시해야 될 필요성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좀 점검해 보는 것은 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센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더 가는데 그 김연아 전 의원님께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무 7조. 네네. 이거 혹시 읽어보셨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이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진인 조은산 씨가 쓴 그 형조실록.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관계를 아주 비유를 적절히 하셨었는데요. 예, 세상이 참 이런 풍자와 해악의 대상이 되는 것, 또 정치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하나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정치만. 요 얘기 조금 있다가 광고 듣고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전 8시 됐습니다. YTN레드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3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김경진 전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센터론 이어갑니다. 아까 김연아 전 의원 아까 말씀하시다 말하셨습니다. 진인 조은산 씨가 쓴 이 글 관련해서 형조실록. 한번 저는 다들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제가 거기서 한 문장만 좀 인용하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검을 잃어 정처 없고 정치는 정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빌공이다. 민주는 민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도다. 이분 시인 같아요.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말로 이 라임이 짝짝 맞는 게 근데 저는 이 글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다 알고 믿고 참아주시는 거를 좀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억하고 좀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바로 제자리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생각해 봅니다. 진인 조은산 씨의 이 글에 민심이 담겨 있다. 이걸 제대로 읽고 똑바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어쨌든 이제 뭐 여당이나 또 청와대 쪽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그쪽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말이 자유롭게 이렇게 통용될 수 있고 또 뭐 신문 또 방송에서 자유롭게 또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는 매우 건전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썼는지 색출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바꾸자고 저희가 뭐 지금 586 세대들이 다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 하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요. 이제 내년 4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에 또 대선 앞두고 이제 뭐 여당, 야당 뭐 선거 관련해서 지금 뭐
이 어떤 새를 지금 뭐 새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부소속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겨냥해서 하나 돼도 힘든데 정신 못 차려 이런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했을까요? 김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 야권 연대의 중심이 되고 싶으신데 지금 중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 본인을 좀 콜해달라고 하는 러브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좀 유력한 후보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조바심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실망했고 특히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이 재보궐에 좀 뭔가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누구야 도대체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막 이런 좀 갈구함 속에서 이제 후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야권이 연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저는 뭐 안철수 대표도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뭔가 염두에 두거나 또는 그거를 어떤 상수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다만 국민의 염원이 너네들 좀 우리가 펴줄 수 있는 사람 빨리 좀 등장시켜 이런 염원이 저는 표출되는 하나의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본인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극우적인 생각이나 이런 세력들을 좀 제거하고 중도 좌클릭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지금 의원님에 대한 복당도 좀 많이 늦춰지면서 홍준표 의원님하고도 좀 대단히 불편한 관계들이 아마 지속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요.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쪽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분명하게 표시는 안 하고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해왔는데 아주 분명하게 한 것 같고 그 와중 속에서 본인이 이제 주도하에 뭔가 이제 어떤 보수 정계 정치 지형을 좀 재편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만 아마 안철수 대표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 정도 생각인 것 같고 국민의힘 쪽의 대부분은 안철수 대표님 아마 제안에 대해서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대표 말씀이 별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이제 보수 야권은 김종인 위원장의 뜻대로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갈 텐데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이 당내에서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뽑을 것인지 뭐 경선을 한다면 경선의 룰이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 실력을 두고 봐야죠 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뭐 이거에는 딱 한 가지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찾겠다. 결국 우리 후보의 선출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당명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방금 좌클릭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이걸 보면 또 국민의힘이 또 정의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담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현장 기업인 처벌은 중대 처벌법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협력 정책 연대 같은데 이게 어떤 이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겨냥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 하나 연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언론의 이슈의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일련의 행보들 계속해서 당을 중도 우클릭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호남, 광주, 전남 이렇게 자꾸 방문해서 호남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도 외연을 좀 확장해서 선거 내후년 선거를 대비하겠다. 그럼 명확한 메시지로 읽히고요. 이 아이템은
선정을 대단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보면 민주당에서는 뜨거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영역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의당과 손을 잡았다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어떤 뜻있는 법률 또 국민들을 위한 법률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협치의 모양이 시작되는 하나의 좀 첫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너무 넓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업을만 이렇게 옹호하고 그런 이제 영역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정의당이 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이것에 얽혀서 사실은 정의당 본연의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사실은 많이 좀 부침이 있었는데 좀 거대 여당에서 살피지 못하는 법의 이슈들을 조금 꺼내고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저는 이게 소수정당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센토론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